네, 선. 셜링의 책 중에서 초월적 관념론 체계 전대호라는 사람이 번역한 건데, 이 철학과 친구가 추천해줘서 샀는데, 이제 이 책은 살짝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개인전 전까지는 볼 생각은 없어요. 이제 그림에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죠. 어, 뭐냐면 제가 2019년부터 재료비하고 공간이 여유가 생겼고, 그 전까지는 재료비와 공간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로 책을 많이 보고 강의 다니고,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50년의 학습기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이후부터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 한 5년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늘 자주 얘기했어요. 55세가 돼야지 그림이 좋아질 거다 이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55세가 됐잖아요. 이제 뭐 한국 나이로 56세가 된 건데, 그래도 그냥 55세라고 치고, 왜냐면 19년부터 90, 2, 3, 4, 6년이 지났는데, 어쨌건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죠.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림이. 그래서 일단은 실천기인데, 그럼 학습기와 실천기, 이거는 이제 예술가로서의 학습기와 실천기예요. 뭐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학습기에는 책 보는 게 일처럼 하는 거고, 그림이 휴식하듯 그림을 그린 거라면, 이제 실천기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일이어야 되고, 휴식할 때 책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전히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많긴 하지만 전 참고 있어요. 책을 잘 안 보려고 노력을 오히려 해요. 그림을 더 그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또 쓰고 싶은 책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전 할 때, 개인전에 이제 방문자가 없을 때 혼자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전시장에서 이제 그 전시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또는 방문자가 약속된 시간에 오길 기다리면서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고, 전시할 때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개인전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책 쓸 시간도 많아지게 되겠죠. 전시장 내에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주 소품이 아니면은 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갤러리를 빌려서 이렇게 전시를 할 때는 좀 아트페어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아트페어 때는 뭐 그림도 하고 한쪽 구석에서, 근데 또 너무 짧으니까 책 쓰기에는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트페어 때는 좀 원고를 좀 다듬을까 했는데, 아트페어 때 원고를 다듬어 본 적이 없고요. 도저히 정신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노트북을 여기 열어서 차분하게 그 글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뭐랄까 몰입하는 워밍업 시간조차 안 된다고나 할까? 아트페어 때는. 그래서 개인전 때 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경험상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 한 50년 중에서 15년 정도는 일단 빼야 되고, 15년, 15살부터 20살 때까지는 또 어떤 개념을 알아가는 학습기고, 단어 학습하는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독서라는 것은 한 30년 했다 이렇게 쳐야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나이까지 하면 35년 정도 했다 이렇게 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골고루 책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뭐 철학, 과학, 예술, 신화,
공학, 기술, 음악, 예술 중에서도 음악, 좀 의도적으로 골고루 읽었어요. 종교에 관한 것도 의도적으로 한쪽 종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비교 종교학적으로 종교 서적을 읽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 나름대로, 물론 제가 타고난 그 사람이라는 게 다 DNA가 됐든 전생이 됐든 간에 타고난 입맛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책도. 그래서 이거 도저히 좀 맛이 없는 책이 있고 또 내 입맛에 맞는 책이 있고 입맛에 안 맞는 책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철학자들의 사상을 들어보면은 이게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셸링하고 가브리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제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가브리엘은 2019년 이후에 이제 제가 좀 책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유발 하라리랑 같이 이렇게 최근에 이 저작들도 다 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처 알 수가 없었고, 가브리엘은. 근데 이제 가브리엘의 의미장의 철학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그동안 구축해온 저만의 철학적 구조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을 마스터해버리고 셸링도 마스터해버리고 저만의 이제 양자 인문학, 그 양자 철학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 이것을 또 유튜브에 많이 올려야 되고, 요즘에는 이렇게 구글이나 이렇게 논문이나 이북으로 올렸을 때,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그걸 긁어서 학습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유튜브에 이 말로 언어로 올려도 인공지능이 다 학습을 한단 말이죠. 퍼플렉시티 같은 거 보면은 유튜브도 학습을 해요, 요즘에. 앞으로 더더욱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인공지능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브리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철학자라서 글도 되게 어수선하고 좀 억지가 많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가브리엘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한편 셸링 같은 경우에는 낭만주의적 관념론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자기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 공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과학 공부를 좋아했던 괴테가 그렇게 셸링을 좋아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셸링이 당시에 문학에 권력을 쥐고 있는 괴테한테 잘 보이려고 과학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그 셸링의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자연 철학하고 관념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 철학하고 이 관념 철학을 자기 철학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한번 소화를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라서, 저처럼 좀 의무적으로 과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좀 강박이 있지 않았을까 20대에.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 빠져들어서 한동안 자연 철학만 연구를 한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셸링이. 셸링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이제 추적을 당했고, 왜냐면 이 사람이 양자 철학의 원조구나라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제가 쭉 서칭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양자 인문학의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아마 철학자 중에 한두 명은 이거를 말해놨겠지라는 생각으로 추적해 갔는데, 역시 셸링이 딱 발굴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셸링의 입맛이라는 게 그 신화에 대한 긍정성, 그다음에 예술에 대한 어떤 절대성, 예술을 상당히
인간 활동의 어떤 정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셜링이.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지만, 제가 예술가라서 뭐 인간은 예술의 숙주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인류 사회가 지적인 능력을 갖춘 어떤 생명체가 어떤 행성에서 살아갈 때, 그 생명체는 결국에는 호모 루덴스, 호모 크레아투라로 진화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터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그렇게 어떤 예술의 절대성을 얘기한 철학자가 과거에 있었더라 이거죠. 물론 이제 가브리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가브리엘 책은 제가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전대호라는 번역자가 물리학을 전공하고서 석박사를 철학을 했단 말이에요. 물리학을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좀 뭐랄까 자기 입맛에 셜링이 맞았겠죠. 그러니까 셜링 책을 번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공부해왔던 그 어떤 그러니까 범위, 어떤 저는 무지개처럼 정말 이것저것 다 특히 과학 쪽을 과학기술 쪽을 공부 안 하고서는 인문학을 완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셜링한테 제가 이제 셜링을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자 읽어볼게요. 철학 탐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추상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원리들을 최고의 일반성 수준에서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문장에서 딱 나오잖아요. 이 문장에서 셜링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일단 내가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상상, 어떠한 추상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신에 대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그 상상한 것들을 그리고 자기만의 논리를 세운 것들을 최고의 일반성 수준에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최고의 일반성 수준이라는 것은 당대의 지식 체계들을 한번 다 그래도 그 정점에 있는 그 과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간에 그 정점들을 전부 다 훑어본 다음에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연철학하고 초월철학으로 얘기하는구나. 자, 필자가 오래전에 발견한 자연과 이성적인 놈의 평행성이었다. 그러니까 동기는 필자를 이끈 동기가 자연과 이성의 평행성이었다. 그 평행성은 초월 철학도 자연 철학도 혼자서는 완전히 기술할 수 없고 오직 그 두 학문이 함께할 때만 완전히 기술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초월 철학과 자연 철학은 영원히 맞선 두 학문일 수밖에 없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땡땡땡땡 이렇게 가는데 나 속에 있는 직관의 역량들은 어느 한계까지 자연에서도 찾아낼 수 있고 그 한계는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 사이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단지 이론적으로 보면 객관과 주관 가운데 어느 것을 첫 번째로 두는가는 중요치 않다. 셜링이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초월 철학, 자연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론 철학은 진선미 중에서 진에 가깝고 실천 철학하고 자연 철학이 이제 선에 가깝고요. 그다음 초월 철학이 미에 가까워요. 또는 뭐 계시 철학 같은 것도 있는데 초월 철학, 계시 철학 이런 것들이 미에 가깝고 그리고 진선미를 전체 아우르는 그 절대자의 영역, 이제 그것은 제가 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영역이 또 따로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연 철학과 초월 철학이
이제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양자역학 시대라서 그 초월 철학과 자연 철학이 그 다툼은 있지만 이제 거의 하나가 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뭘 먼저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객관이 더 중요하냐 나의 주관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걸 일단 떠나자는 거죠. 그걸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책은 예술 철학을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셜링이 예술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좀 나와서 예술 철학 탐구는 그 자체로 무한하지만 이 책에서 예술 철학 탐구 전체는 다만 철학 체계와 관련하여 행해지므로 그 거대한 대상의 수많은 측면들은 일단 시야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 페이지를 찍은 목적은 아래쪽에 1800년 3월 말 예나에서 이걸 찍기 위해서 실은 이제 이 페이지를 찍었는데 약 225년 전에 224, 5년 전에 이런 생각들을 했다. 이런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은 옴기니의 말인데요. 저는 이 책의 본문은 정말 개인전 때까지 정말 휴식할 때 조금씩 볼 거고 이제 보진 않을 건데. 그런데 옴기니의 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헤겔의 변증법이 그 이전에 쉘링 또 그 이전에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온 건데 주로 이제 헤겔이 쉘링의 말을 거의 그대로 가져간 것 같은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쉘링의 말을 들어보고 또 옴기니의 말을 읽어볼게요. 맞선 두 항 A와 B는 행위 X를 통하여 통일되지만 X는 새로운 맞섬인 C와 D이다. 따라서 X 자체가 다시 객체로 된다. X는 오로지 새로운 행위 Z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고 아마 Z는 다시 맞섬을 품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정반합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셜링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헤겔보다 먼저. 자, 옴기니의 말. 그것은 다름 아니라 A를 생각하면서 또한 동시에 마이너스 A를 생각하는 정신. 다시 말해 두루 살피는 정신이다.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나를 빠뜨리지 말라는 것.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배경과 관점을 빠뜨리지 말라는 것. 끝을 이야기하면서 과정을 빠뜨리지 말라는 것.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입장을 빠뜨리지 말라는 것. 이것이 이른바 변증법의 참된 교훈일 것이다. 그래서 옴기니에 이제 살짝 약간 불교적인 그런 언급들이 좀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옴기니가 옮기고 나서 가장 인상에 남은 구절이 저하고 우리 아미고님들과 함께 만들어갈 그 역사 그게 생각이 나서 이건 2008년에 쓴 글이고요. 자, 이 책에서 이제 셜링의 멋진 말이 나옵니다. 개별을 통해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고 오직 류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이상을 지닌 놈들에게만 역사가 존재한다. 조금 여기서 류가 이제 여러 명이서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아직 본문을 안 읽어봐서
한번 내일쯤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277쪽을 어쨌건 저는 이 글만 봤을 때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함께하는 조력자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일단은 해석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 자아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나라는 놈은 뭐냐? 그랬을 때 나는 후에마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답은 바람에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그렇게 내리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꾸준히 우리가 추적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여기 딱 내가 딱 있는 게 아니라 통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봐서 역사적으로 이 자아를 한번 완성해 나가야 되는 뭐 그런 것이지 지금 모든 사람이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이 저자가. 자, 오늘은 아무튼 여기까지 이 초월적 관념론 체계에 대해서 저자의 서문 1800년의 글과 역자의 옹기니의 말 2008년의 글에서 뭔가 보통 이렇게 서문하고 옹기니의 말에 보면은 그 좋은 말들이 많아요. 좀 그 책에 엑기스 같은 게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이게 페이지가 344페이지잖아요. 이거 언제 다 봅니까? 저는 지금 주로 좀 얇은 책들을 보고 있는데 셸링 거. 자, 소뉴.